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날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날 남편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0년 넘게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 처음으로 아래를 향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올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식충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지도 않았고 오래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류 한 묶음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숫자는 말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이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래 들으실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 올해 62살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25에 결혼했고 그 후로 37회를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으며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그 집안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하객들이 꽉 들어찬 예식장에서 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무뚝뚝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첫마디로 한 말이 왜 이렇게 집이 어수선해였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밤을 새운 여자가 집을 치울 여유가 어디 있냐고 하려다가 그냥 눌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랬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남편 이름은 박재원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집에 들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고 아이들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부장 자리에 올라가면서 회사에서 아랫사람들한테 대하는 방식을 집에까지 가져왔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데 익숙해지자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집안 살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집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국이 식었다. 왜 청소를 이렇게 하냐? 아이들 숙제는 챙겼냐? 그런 말들이 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겪은 일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반찬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먹고 뭐 하는 거야? 애들 학교 가면 하루 종일 노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를 쌌고 빨래 2통을 돌렸고 시장에 다녀와서 반찬 4가지를 만들었고 아이들 학원 픽업을 2번 했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노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내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일로 처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말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식충이. 본인이 번 돈으로 밥만 먹고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썼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일상적으로 썼습니다. 아이들이 듣든 말든 손님이 와 있든 말든 그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챙기고 남편 와이셔츠 다리고 시부모님 명절 음식 준비하고 거기에 남편 회사 회식이 있는 날이면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며 국을 끓여 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던 해 겨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거품이 낀 2손이 물에 잠긴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지? 46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거지가 끝나면 나는 무엇을 하지? 내일 아침 밥을 차릴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날따라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손을 빼고 고무장갑을 벗고 잠시 부엌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까만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만 밤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54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래 아이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회사 동기들 몇몇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 분위기가 좋았고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쳤고 육전을 만들었고 과일을 손질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 음식들을 내오고 빈 접시를 거두고 맥주를 가져다 드리고 또 안주를 만들고 2시간 넘게 그 자리를 수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도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 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생각하는 그 찰나에 남편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걔는 집에서 노는 거지. 30년 넘게 내가 먹여 살린 거야. 식충이 노릇한 거잖아, 하. 자기 친구들 얼굴을 두루 쳐다보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 자리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한 분은 애매하게 웃었고, 한 분은 갑자기 술잔을 들어 입에 댔고, 한 분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육전 접시를 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혼자 개수대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고 술잔을 씻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있었던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켰습니다. 밥을 몇 번이나 차렸는지 셀 수 없습니다. 빨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청소를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운 것도, 남편 회사 일로 기분이 나쁠 때 조용히 참아낸 것도,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미리 나가 음식을 준비한 것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식충이가 밥 먹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폭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그 감정이 제 가슴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남편 몰래 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것,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50대 주부들이 모이는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게시글을 봤습니다. 50살이 넘은 주부가 주식을 시작해서 매달 생활비 이상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 시작했냐, 얼마로 시작했냐, 어렵지 않냐,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또 읽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생활비만 줬고 그것도 매우 빠듯하게 줬습니다. 개인 통장은 있었지만 거기엔 얼마 되지 않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수를 하나 줄이고 과일을 반만 사고 외식을 끊고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도 조금씩 줄였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인지, 과일을 얼마나 샀는지,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달을 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손에 쥔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고 제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증권 계좌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투자 경험이 있냐? 위험 성향이 어느 정도냐?
이것저것 서류에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지, 왜 이렇게 설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시장, 약국, 편의점, 아파트 단지.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주식 입문서를 빌렸습니다. 제목이 부끄러워서 표지가 보이지 않게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PER이 뭔지, EPS가 뭔지, 배당 수익률이 뭔지, 하나하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머리를 다시 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낮 시간 동안 이어폰을 끼고 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같은 영상을 2번, 3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들렸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차트 보는 법, 거시경제 흐름 읽는 법,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옆에 검색해서 뜻을 적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재빨리 유튜브를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트는 주방 서랍 안에 숨겨뒀습니다. 남편은 주방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에 남편이 잠들면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 3시가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눈은 말짱했습니다. 뭔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피로를 덮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바꿔가며 읽었습니다. 입문서에서 시작해서 재무제표 분석책, 워런 버핏 투자 원칙, 피터 린치의 책, 두꺼운 책도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서 앞부분만 읽고 덮었다가 나중에 기초가 쌓이고 나서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읽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예전엔 이해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6달이 지나고 나서 첫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넣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사고 나서 그날 종일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 숫자에 온 신경이 쏠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국을 끓이면서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였습니다. 이틀 만에 5만 원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보냈습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처음에 300만 원이 350만 원이 됐다가 280만 원이 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크게 이기지도 크게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반응하는지, 어떤 기업이 실적이 탄탄한지,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부장 자리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이었는데 남편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표정이 늘 굳어 있었고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밥상을 보면서 또 이것밖에 없어라고 했습니다.
TV 채널을 제가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빼앗아 돌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랑 통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 계좌에는 숫자가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이 저를 깎을 때 저는 속으로 제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큰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그래? 많이 힘들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진짜로. 큰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이유로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제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56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던 시절이었고 AI라는 단어가 뉴스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반도체였습니다. 전력이었습니다. 관련 부품들이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부채 비율을 받고 매출 성장률을 받고 영업이익률을 봤습니다. 공부를 통해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판단이 섰습니다. 이건 단기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이 흐름은 최소 몇 년은 간다. 그때 제가 모은 돈이 총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수익을 보태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루를 꼬박 생각했습니다. 밥을 하면서 생각했고 빨래를 널면서 생각했고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700만 원 전부를 넣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를 반복했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 10%, 15%.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은 잘 모르는 사람이 팔고 싶어지는 순간에 사야 하고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아야 한다고. 즉, 올라서 기분 좋을 때 팔지 말고 내려서 무서울 때 팔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3달째에 큰 조정이 왔습니다. 하루에 수익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기업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나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지 이 기업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내려갈 때 팔지 않는 것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5달이 지났을 무렵 제 계좌 잔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7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 서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소리를 내놓고 그 소리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을 때도 기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수익이 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까지 공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번역 앱을 쓰고 한글로 정리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산업군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클라우드, AI, 헬스케어, 바이오.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수익금을 재투자했습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와서 3,000만 원으로 내려앉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다 사라지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분석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시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감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왜 가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때 사는 것. 내릴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이 나빠졌을 때 파는 것. 그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건 제가 58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받아온 날 남편은 기분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홀짝였습니다. 뭔가 말을 걸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되는 거리,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가 우리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게 같이 살면서도 이 집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생활비만 줬고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주식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 주식 계좌 만들었어. 한번 해볼까 해. 저는 그냥 그러세요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화면을 보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해? 스마트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흘낏봤습니다.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급이 좋지 않고 실적이 들쑥날쑥하고 업종 전망이 밝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사지 않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죠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물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산 종목은 2달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30%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저녁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숨을 쉬고 작은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밥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 그 시절 저는 그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속으로는 제 계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계좌는 2억을 넘어서 3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잃고 있는 동안 저는 불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잃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밥상 앞에서 한숨 쉬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이 어디 있냐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제 계좌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3억, 5억, 8억? 숫자가 커질수록 이상하게 더 침착해졌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이 떨어질 때 가슴이 쿵 내려앉던 사람이 1000만 원이 빠져도 노트를 꺼내서 차분하게 기업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보다 원칙이 앞서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래 훈련이 된 것인지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60살이 되던 해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잔액이 20억을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서 확인하고 또 내려놓고 700만 원이 20억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도 이겼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혼자서 걸어온 길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안 건 그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62살이 된 해였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 자리를 잡았고 큰아이는 결혼해서 손주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잡혔습니다. 손주 돌잔치는 아니었고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는 큰아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큰아이가 좋아하는 잡채, 작은아이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된장찌개, 동태전도 부쳤고 나물도 3가지나 만들었습니다. 혼자 5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손을 보탠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큰아이 가족이 먼저 왔습니다. 손주는 걸음마를 막 시작한 나이였고 아장아장 걷다가 자꾸 엎어졌습니다. 방바닥을 기어가다가 할아버지 발목을 잡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남편이 손주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웃어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이도 왔습니다. 명절 이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엄마 음식 냄새 너무 좋다면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갈비찜 간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이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더니 완벽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 다들 앉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노릇을 하듯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며 갈비찜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한 점을 집어먹고 잘됐네라고 했습니다. 잘됐다는 말이 이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체념처럼 알게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작은아이 회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남편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듯 말이 많았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들고 된장찌개 그릇 쪽으로 팔을 뻗는 것을 큰아이가 재빨리 막는 모습에 다들 웃었습니다. 그날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이 나왔습니다. 차도 올렸습니다. 손주는 큰아이 품에 안겨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작은아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집에서 쉬는 거지. 운동 좀 하고, 뉴스 보고, 이제 다 쉬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에 얹혀 사는 꼴이네. 하. 평생 식충이 소리 들은 사람한테 얹혀 사는 거야. 하. 가볍게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여전히 제 30년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또 한 번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라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잠깐이라고만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증권사 계좌 거래 내역 전체 출력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년간의 거래 기록이 모두 담긴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서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이야. 남편이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주부가 주식이라니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부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8년 전. 8년 전이면 내가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래. 작은아이가 큰아이 손에서 서류를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멈췄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봐도 돼? 작은아이가 말없이 넘겼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2015년 최초 입금 700만 원.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천천히 넘겨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잔액이 찍힌 페이지였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얼마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잔액 기준으로 32억입니다. 그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만 품에 안긴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봤고 작은아이는 아래 십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 남편은 뭔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향해 크고 거침없이 나오던 그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눈이 화면에 고정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공부하고 밤에 당신이 잠들면 이불 속에서 뉴스 읽고 당신이 TV 보는 동안 방에서 이어폰 끼고 강의 보고 그렇게 8년을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 혼자 했어요.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8년 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식충이라고 했잖아요. 손님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둘만 있을 때도 저도 한동안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돈을 못 버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 거였어요.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아요. 큰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가만히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오늘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 괜찮다는 거야. 엄마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거 알아줬으면 해서 오늘 보여준 거야. 그때 손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다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얼른 달랬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무거워진 그 자리를 조금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히. 잠시 후 작은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집었습니다. 제가 씻어놓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왜 이제 말해줘?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서. 작은아이가 그릇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주식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아이도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우리 둘이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떤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그 남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큰아이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안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온기를 받았습니다. 작은아이는 신발을 신으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남편과 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이야. 오래간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거의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어.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60대 초반이 된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큰 소리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8년 동안, 어쩌면 30년 동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극적인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가슴이 시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결국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밥상 앞에서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식충이라는 말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남편이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쑥스러운 듯 서더니 내가 뭐 도울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를 봤습니다. 그릇 가져다 놔요. 저기 있는 거. 남편은 말없이 그릇을 들고 식탁에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큰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진짜 놀랐어. 근데 엄마가 너무 멋있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멋있긴. 그냥 살아남은 거야.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잖아. 작은아이는 정말로 다음 주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제 옆에 앉더니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 주식 기초부터 가르쳐줘. 나 진짜로 배우고 싶어. 저는 처음 도서관에서 빌려왔던 책을 들고 와서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작은아이한테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PER이 뭔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작은아이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8년 전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 이듬해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0이 넘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불필요한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오래 이어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집에서 이 사람과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삶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따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아이들 명절이나 행사 때는 같이 만나면 되고, 남편은 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32억 중 일부로 샀습니다.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힌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삿날 짐을 옮기고 나서 텅 빈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온전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벽이 텅 비어 있고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공간이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 온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서 식탁도 없이 마루에 앉아서 포장지를 식탁 삼아놓고 작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그 치킨이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집에서 새로운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이 뜨입니다. 남편 출근 준비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내립니다. 좋아하는 잔에 담아서 창가에 앉습니다. 그 상태로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뉴스를 읽습니다. 오전에는 관심 종목들을 들여다봅니다.
새로 공부할 것이 생기면 노트에 정리합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것을 간단히 만들거나 동네 식당에 혼자 가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1시간쯤 걷습니다. 걸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주식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외 시장 뉴스를 읽습니다. 그 하루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차려야 할 밥상이 없고 눈치 볼 사람이 없고 식충이 소리를 들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저만 있는 하루입니다. 이게 외롭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저녁에 밥을 혼자 먹을 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때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예전에 그 집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느끼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예전 것은 나를 지워야 하는 외로움이었고 지금 것은 나를 가진 채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가끔 남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 소식이나 명절에 얼굴 보자는 연락입니다. 저는 그 연락에 필요한 만큼만 대답합니다. 명절이 되면 큰아이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치를 봅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이것저것 지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손주 옆에 앉아서 조용히 놀아줍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따뜻함은 없지만 예전 같은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냥 오래된 두 사람이 아직 연결된 채로 각자의 방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명절에 남편이 술을 한잔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이들이 듣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과인지 후회인지 인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든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저는 그 집에서 그 사람 눈치를 보며 계속 살았을 겁니다.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살면서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가 무언가를 혼자 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일을 혼자 8년 동안 조용히 해왔다는 것. 그것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들을 제 손으로 하나씩 부수어낸 것입니다. 저는 주식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오늘 하루 조금씩 공부하고 조금씩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8년이 32억이 됐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어도 공부하면 배울 수 있고 판단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54살에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 없고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표지를 가리며 책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식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고 섣불리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잃은 날이 있었고 무서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맞다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오래전에 접어놓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꺼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배움이든 일이든 취미든 창업이든 꺼내서 먼지를 털고 다시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50이 지났다고 60이 넘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했고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 집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서류를 꺼냈을 때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 제가 원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큰 소리로 복수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숫자로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30년 동안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봤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복수는 없었습니다. 식충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조용히 버텼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공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상처가 나를 키웠다는 말이 이렇게 진짜인 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함이 이렇게 쓸모 있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서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에 제 이름이 달린 계좌 화면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저는 참 좋습니다.